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랍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만난 사이예요. 남편은 단정한 외모에 유머 감각도 있는 호남형의 남자랍니다. 여직원들 중에서 남편을 특히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남들이 보기에 평범한, 아니, 평범 이하의 여성이었어요. 데이트를 청해오는 남자 하나 없었답니다. 인물도 평균에서 떨어지고 살도 좀 쪄있고 목소리도 골골한 그런 아가씨였어요. 솔직히 저 자신에 대한 열등감도 좀 있었죠.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기에 제 겉모습이 그닥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창 나이에 데이트 신청하는 사람 하나 없는 저 많이 씁쓸하고 좀 가장하자면 서럽기도 했죠. 그런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 바로 남편이었답니다. 우리 나가서 차 한잔하지 않을래요? 아이 사실 미소 씨한테 관심이 좀 있는데 이제 와서 용기 내서 말하는 거예요. 글쎄요. 왜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신지 너무 갑작스러워서. 미선 씨 따뜻하고 포근한 인상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매력적이었다고 해야 할 거예요. 나는 여자는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미선 씨 보면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도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어요. 차 한 잔 같이 마시는 것으로 시작되어 같이 놀이동산에도 가고 풍경이 좋다는 도시 외곽으로 놀러 가기도 했어요. 남편은 바깥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등산과 낚시를 좋아했고 저는 돌아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새 등산, 낚시 등의 취미를 붙이게 되었죠. 그렇게 주말만 되면 우리는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서울을 떠나 좋은 곳으로 나다니면서 더욱 친하게 되었죠. 미선 씨, 더 이상 미뤄야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말할게요. 나 미선 씨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 나이도 어린 나이 아니잖아요. 피차간의 가정에 정착해야 하는 나이니 서둘러서 결혼하고 싶어요. 저에게 다정다감하고 남는 시간은 꼭 저와 같이 보내주는 사람, 그런 남편이 드디어 결혼 얘기를 꺼낸 것이었어요. 사실 여자가 먼저 결혼 얘기를 한다고 해도 흉할 것은 없겠지만 관례상 남자가 먼저 구혼을 하잖아요. 사실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다른 남자들과 교제 경험도 별로 없이 나이만 먹어서 30살 가까이 되어 있었죠. 집에서도 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걱정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남편의 입에서 나온 결혼 이야기에 저는 정말 기뻤답니다. 물론 겉으론 기쁜 내색을 하지는 않았죠. 겉으로는 그저 무표정하게, 아니 새초롬하게 듣고만 있다가 눈을 아래로 깔고 말했어요. 결혼 이야기도 좀 갑작스러워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대답해 드릴게요. 남편은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노라고, 그리고 저 아니면 결혼은 안 할 것이라고 절실하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으로부터 청혼을 받은 지 약 2주 후에 저는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뜰 듯이 기뻐하더군요. 곧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죠. 부모님이 식당을 하신다고 가본 직원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구이집이라면서요. 왜 나는 한번 안 데리고 가요. 요즘 불경기로 다들 힘들다던데 미선 씨네 식당은 괜찮아요? 어머, 우리 집 식당 하는 거 알고 있네요. 우리 식당도 경기를 타서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현상 유지는 하는 상태예요. 다른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 친정이 식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는 일찍부터 요식업에 발을 들여 놓으시고 다른 일에 한눈을 파시는 일 없이 한우물을 파오신 케이스였지요. 오래도록 그 일에 종사를 하시다 보니 웬만한 불경기 정도는 헤쳐나가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었답니다. 아버지 식당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죠.
남편은 식당에 들어서자 여기저기 돌아보며 삐뚤어진 테이블을 바로 놓아주는 등 처음 온 사람답지 않게 살갑게 굴면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점수를 땄답니다. 그저 성실하고 아니 내 딸 마음 아프게 할 일 없는 사람이면 됐네. 미선이 너도 그저 위 세상에서 이 사람뿐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라. 친정에서는 기분 좋게 결혼에 찬성을 해주셨죠.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조금 냉랭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딱 한 번 20대 중반에 사귀던 남자친구의 집에 놀러 간 일이 있었죠. 그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부엌 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세상에 여자가 절반인데 어디서 저런 박새들 만나고 다니니? 여자가 전혀 여자답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장부같이 당당하지도 않고 어디가 좋아서 만나는 거야? 설마 결혼까지 가겠다는 건 아니겠지? 그냥 성격이 좋아요. 뭐 그래서 만나보는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생긴 건 그다지 신경 안 쓰게 되던데 하긴 친구들 모임에 데리고 나가긴 좀 헤헤. 이 이야기를 제 의도와 상관없이 엿듣게 되고 난 후 저는 그 남자친구와 헤어졌었지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조금 매달려 보던 남자친구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별에 응하더군요. 아마 그때의 경험 때문에 첫 번째로 시댁에 갔을 때 그 냉랭한 분위기가 담담했었나 봐요. 그런데 당신 네 아들이 이미 30이 넘은 나이였고 약간 단정한 외모를 펴고는 뭔가 특출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분위기는 좀 차가웠어도 노골적인 반대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해서 새 살림을 차리게 되었죠. 저는 직장을 오래 다녔기에 저축이 꽤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보다 더 오랜 직장 생활에도 불구하고 저축이 많지 않더군요. 하긴 시댁이 그다지 여유 있어 보이진 않았답니다. 남편 아래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었죠. 여동생이 먼저 출가를 했는데 그때 좀 도와주었다고 하더군요. 남동생은 가구를 만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착실하게 커가고는 있었지만 아직 그다지 큰 이윤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더군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한 재산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축한 돈에 남편이 가진 약간의 돈을 보태서 작은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지나가는 말인지 진심인지 우리 친정에서 좀 도와주실 수 없는지 물었지만 저는 우리 힘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고 남편도 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제 말에 따라주었어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 당신 회사 그만두는 게 어떨까? 회사를 왜 그만둬? 한 푼이라도 더 저축을 해서 빨리 우리 집 마련해야지. 물론 그래야지. 그런데 내 생각은 말이지. 회사를 다닐 게 아니라 장인어른 하시는 식당에 나가서 일 도와드리고 적더라도 보수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야. 식당엔 이미 남동생이 관리자로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오래돼서 가족 같은 사람들이야. 내가 굳이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어. 왜 굳이 내가 아빠 식당에 가서 일하길 바래? 아니, 뭐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처남이야 가족이니까 잘 관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남은 남인가 보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내 눈에는 좀 성의가 없어 보였어. 뭐 처남하고 비교해서 그런가? 아무튼 좀 그런 걸 느껴서 말이야. 결혼 전 인사를 갔을 때나 이후에 식당을 방문할 때 남편은 서툼 솜씨지만 서빙이라도 도와주는 등 앉아서 먹고만 가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느낀 점이 아무리 오래된 종업원이라도 남은 남이라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지만 제가 끼어들어봤자 방해만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회사에 계속 나가기로 했지요. 크지도 않은 회사, 많지도 않은 월급이었지만 우리 두 내외는 열심히 일하며 한 푼 두 푼 저축을 늘려나갔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어른들을 기쁘게 할 일도 생겼지요. 우리 부부도 물론 기뻤고요. 아이가 생긴 것이었어요. 첫 아들을 건강하게 출산한 저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다시 회사에 복귀했어요. 모든 일이 행복하게 풀려나가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고마운 일은 우리 친정의 효도하는 사위라는 것이었어요. 주말이면 쉬고 싶기도 하련만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찾아가서 꼭 일을 도와드리곤 했죠. 박서방, 아이 굳이 이 먼 데까지 와서 이럴 거 없네. 자네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쉬어야 하지 않겠나.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잠시 앉을 시간도 없이 일하시는 거 보고 주말이라도 와서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손주도 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아이 보여드리러 오는 김에 일 조금씩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장인 장모에게 이렇게 잘하려는 것은 정말 고마웠답니다. 먼 거리를 오가야 했지만 힘든 것을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오가던지요. 둘째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죠. 둘째도 아들이었답니다. 둘째를 낳고 잠시 휴직을 한 후 저는 변함없이 회사에 복귀했어요. 사업할 뭐 적당한 거 없을까? 이놈의 회사. 10년이 훨씬 지나도 월급도 여전히 쥐꼬리고 영 희망이 안 보여.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살고 있어. 배 안 고프고 춥지 않잖아. 그리고 아이들 키울만 하고 더 이상 뭘 바래? 아이들을 키울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제 곧 학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교육받게 되면 우리 둘 버는 것 가지고는 다른 아이들처럼 못 키운다고. 그게 현실이야. 그렇지만 아이들 교육은 둘째치고 내가 이 회사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도대체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단 말이야. 맞벌이였지만 아이들을 키우기가 빠듯한 것은 사실이었죠. 그리고 남편의 말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을 시기가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은 분명했어요. 친정 아버지가 남편을 처음 인사시키러 갔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하지만 그저 성실하게 반려자를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저 역시 아이를 그렇게 키울 생각이었답니다. 아기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켜서 유학을 보내고 로스쿨을 보내서 변호사를 만들고 그런 종류의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형편에 맞는 교육을 시켜 성실한 사회인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좀 달랐나 봐요. 그리고 작은 회사이다 보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느낀 모양이었어요. 혹시 장인어른 식당 분점 내시는 거 생각해 보실 일 있으실까? 지금 식당 규모가 큰 편이잖아. 그러니 그걸 둘로 나눠서 좋은 몫에 하나를 더 만드실 생각해 보실 만한데 하나는 내가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줄 수 있고 말이야. 못하면 그냥 월급 사장같이 대우해 주셔도 상관없고. 우리 아빠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가게를 테이블 서너 개짜리에서 어떻게 지금 규모로 키워오신 줄이나 알아? 우리 아빠 그 가게 절대로 둘로 못 쪼개. 그리고 단골 손님 미천으로 장사하는 가게야. 규모가 줄어들면 단골 손님들 다 소화 못해. 남편이 뭐라고 불만의 소리를 중얼거리는 것 같더니 곧 조용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회사 생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던 중 시동생이 하는 가구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죠.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남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구나 싶기도 했어요. 남편은 시동생에 비하면 대인관계가 넓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모든 사람과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시동생은 달랐죠. 시원시원한 성격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귀는 사람이었어요. 자연히 인간관계가 넓을 수밖에 없었지요. 친구의 친구, 친구의 동생, 하다못해 사돈의 친구까지도 시동생은 친하게 지내며 성의를 다해 대했답니다. 가구 공장을 닫게 하면서도 비싼 돈을 들여 가구 전문가로 공장장을 채용해 두고 자신은 영업을 위해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러 뛰어다녔어요. 북한만 빼면 한반도에서 안 다닌 데가 없고 외국이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사람을 만나러 다녔죠.
그런 시동생의 성격과 삶의 방식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답니다. 시동생의 대학교 스승 되시는 분의 형님이 원래 동남아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최근에 학교에 크게 사무실을 열게 되셨다는 것이었어요. 스승 되시는 분이 형님에게 시동생을 소개했고 사무실의 모든 집기를 시동생의 공장에서 들여가기로 하셨다지요. 정말 바쁘게 공장이 돌아갔고 시동생은 품질에 착실하게 신경 써서 납품을 마쳤어요. 시동생이 납품한 물건들에 만족하신 스승의 형님께서 또 몇 군데 소개해 주신 것 같더군요. 그런 식으로 대규모 납품을 몇 번 진행하고 나니 시동생의 공장 규모는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서방님, 축하해요. 가 서방님이 평상시에 사람들과 친해놓은 덕분이에요. 그렇게 사람들하고 친분을 계속 유지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거 잘 알아요. 감사합니다, 영수님. 쉬운 일이 아니기는요. 그냥 연락처 저장해놨다가 찾아다니기만 하면 되는 일인걸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도 남편과 시동생은 성격이 너무 달랐죠. 사람을 가려 사귀는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시동생 내가 살던 집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시동생이 이사를 가던 날 남편은 회사를 조퇴하면서까지 나서서 이사를 돕더군요. 제 눈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남편은 형제들과도 좀 소원한 관계였거든요. 맞이지만 동생들을 다독다독 챙기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거의 항상 시동생이 먼저 안부 전화를 했고 지방에 살고 있는 시누이가 서울에 있는 시댁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 집에 다녀가곤 했지요. 남편이 일 때문에 시누이가 살고 있는 지방에 내려갔다 와도 시누이에게 들렸다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답니다. 그런 남편이 시동생의 이사를 나서서 돕고 심지어는 퇴근 후에도 시동생의 사업을 돌아보며 도울 일을 찾는 것이었어요. 저는 일단 잘 됐다 싶었죠. 어쨌든 동생들하고 정감 있게 지내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지나치더라고요. 퇴근만 했다 하면 시동생의 가구 회사로 가서 일을 도와주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일주일이면 좋게 3, 4일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도 주말에는 우리 친정 식당 일에도 여전히 열심히였어요. 주문이 밀려들어 밤 늦게까지 가동해야 했던 시동생네 공장에 가서 마치 자기 일을 보듯 돌봐주더군요. 형이 회사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시동생이 경제적으로 남편을 많이 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와서 도와주는 것에 대한 보수를 후히 챙겨주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집안에 대한 무관심에 제 불만은 쌓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느 날 퇴근 후 시동생의 가구 회사로 제가 직접 나가보기로 했지요. 가보니 남편이 공장을 이리저리 다니며 열심히 일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다니는 회사 일, 즉 본업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리고 한쪽 구석 책상에서 뭔가 열심히 들여다보는 시동생에게 다가가서 마치 아랫사람이 하듯 꼿꼿하게 서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시동생의 말에 허리까지 약간 굽히는 것 같더라고요. 형 동생이 바뀐 것을 지나쳐 마치 상사와 부하의 관계처럼 보이는 장면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커피까지 시동생에게 날라다 주는 장면에서는 좀 심하다 싶더라니까요. 남편이나 시동생이나 일에 하도 열중해서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더군요. 아이,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평일은 퇴근 후에 여기 오고 주말은 우리 아빠 식당에 가고 우리 애들 아빠 없는 애들 같아. 제가 온 것을 보고 시동생이 달려나와 반가워하면서 미안했지만 남편은 제게 별 미안한 것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다시피 여기 일 아주 바빠. 얘 혼자서 감당 못한다고. 누구라도 도와줘야지. 아니에요. 형, 굳이 안 그래도 됐는데. 형수님, 안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 남하고 가족이 같냐고 하면서 형님이 굳이 도와주시네요. 나야 고맙지만 형수님한테 많이 죄송해요.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시동생은 제게 정말 미안해하더군요. 먼저 집으로 가 있으라는 남편의 말에 저 먼저 집으로 돌아왔죠. 연락도 없이 그렇게 찾아오면 어떡해? 해? 거기도 엄연한 회사라고. 보수를 지급하니 회사라는 건가? 형이 돼서 동생한테 고이 굽신거리면서 가져다 주는 돈 그다지 안 반가워. 그러니 회사 일에나 열중하고 애들하고 시간 많이 가져줘. 주말마다 꼬박 같이 가서 도와드려도 기름값 한 번 변변히 안 주시는 어떤 식당에 비하면 동생네 공장은 회사지. 회사고 말고.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도와드린 것도 순수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보수를 바라고 한 일이었다는 거야? 아이고, 그 비싼 일값 쳐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네요. 이런 말다툼 끝에 남편이 옷걸이에 걸린 점퍼를 획 집어들고 나가버리더군요. 아이들하고 저만 집에 남았고 저는 남편에 대해서 처음으로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만 쫓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말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 그렇게 주말마다 가서 봉사를 했던 것도 뭘 크게 바라고 그랬던 모양이구나 싶었죠. 특히 친정 아버지에게 우리 부이집 분점을 낼 생각이 없는지 꺼냈던 얘기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지난 일이지만 결혼 전에 제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알고 있었던 일도 떠올랐어요. 미선 씨네 집 식당 한다면서요? 아이, 나는 왜 한 번도 안 데리고 가요? 가본 직원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빠가 하는 식당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저에게 접근한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오래 한 회사에 다니면서도 데이트 신청 한번 제대로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생각이 점점 자가 발전을 하면서 나쁜 쪽으로 흘러가자 저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시동생을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도 그저 동생이 무척 바빠 보이니 가서 도와주는 것이겠지 생각하기로 했지요. 그렇게 남편이 동생과 장인 사업을 도와주는데 정신이 팔려서 집안을 등한시하면서 시간이 얼마간 흘러갔죠. 시동생이 규모 있게 운영하던 공장 한 군데에 더해 한 군데 공장을 더 오픈했고 이어서 또 한 군데 공장을 열었어요. 그간 시동생은 경제적으로 우리 집에 큰 도움을 주었죠. 시동생 덕분에 집도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시동생은 그렇게 형이 나와서 일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하더군요. 그런데 세 번째 공장은 제가 보기에 시동생이 좀 무리를 한다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회사 생활 10년 이상이다 보니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보적인 생각은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서방님, 제가 나설 일은 아니지만요. 세 번째 공장은 좀 무리하시는 거 아닐까요? 두 공장이 알차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 운영비에 생산한 물건값이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하하, 아이, 형수님, 걱정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걱정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계산해보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투자한 거예요. 운영비가 생산비를 바짝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업은 위험해지는 것이거든요. 시동생이 사업이 꼭 그렇게 되어 간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공장의 일이 잘 되어가고 두 번째 공장까지 오픈한 일은 그럭저럭 계산이 맞는다 쳐도 세 번째는 무리였죠. 그러나 일단 오픈한 곳을 닫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밖에 사무실과 공장의 임대료도 앞에 두 공장과 비교할 때 장난이 아니었어요. 먼저 오픈한 두 공장이 세 번째 공장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되고 있었죠. 더구나 앞에 두 공장과는 달리 품질에 있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호화 가구들을 생산하기 위해 오픈한 공장이었기에 공장장부터 근로자 하나하나가 모두 임금을 많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세 번째 공장의 운영에 허덕이기 시작하면서 연쇄 반응이 오기 시작했죠. 그저 가구만 생산해서 이윤만 내면 되었던 앞에 두 공장이
세 번째 공장의 운영비까지 벌어야 했기에 계속 어려워졌던 거였어요. 그것을 쫓아가려면 앞에 두 공장에서 엄청난 양을 더 생산해야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시동생은 세 번째 공장의 실패로 인해서 사업 전체의 문을 닫아야 했답니다. 인건비, 임대료, 그 밖에 청산해 주어야 할 비용을 청산해 주고 나니 시동생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답니다. 당장 들어가 살 집이 없었던 시동생이 남편에게 그저 시동생 내외와 갓 태어난 조카, 이렇게 세 식구가 들어가 살 방 한 칸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을 융통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아이 형,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나라는 놈 잘 알잖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날 거예요. 간단쟁이만 없어도 고시원 같은 데라도 갈 텐데 간단쟁이가 있어서 그럴 수 없겠네. 조금만 도와주면 또 사업 일으켜서 갚을게요.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이 바닥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천이 돼서 또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도와주긴 뭘 도와줘. 대성부를 싸게다 물 주는 거지. 너는 애초에 사업에는 소질이 없던 놈이었어. 네 스스로가 그걸 모르겠냐? 그러면서 더 이상 보기 싫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시동생 네 식구들을 매몰차게 내쫓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실 그동안 시동생한테 받은 도움이 컸고 이 집으로도 그래서 이사 올 수 있었던 것을 남편은 마치 잊은 사람 같았어요. 여보, 서방님 우리에게 고맙대 해준 사람이야. 우리 형편이 아주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이 겨울에 그 피덩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란 말이야. 그놈이 나 도와준 거라고 착각하지 마. 그 돈은 내가 나가서 일을 도와준 데에 대한 대가라고.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라니. 나 그렇게 못한다고. 남편과 이렇게 말싸움을 할 시간이 없었죠. 저는 급히 동서와 서방님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을 닥닥 긁어 모아 꺼주었죠. 서방님, 이걸로 우선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보세요. 서방님이 우리 도와주신 거 저는 못 잊어요. 살면서 조금씩이라도 은혜 갚을게요. 형수님,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형수님 은혜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저 꼭 재기할 거예요. 저 믿어주시는 거죠, 형수님? 어쨌든 시동생 네 식구는 제가 만들어준 돈으로 낡은 빌라의 방 한 칸이나마 얻을 수 있었답니다. 이 한파가 몰아치는 계절에 갓난 아이를 데리고 거리에 나앉지는 않게 된 것이었죠. 당신이 그 녀석 돈 마련해줬어? 그럴 돈이 어디 있었어? 나 몰래 꼽을 쳐준 돈이 있었던 모양이구만. 부자 친정 두고도 나한테 돈 한 푼 제대로 안 쓰더니만 그 녀석한테는 그 돈을 마련해줬다고? 그래, 내가 마련해줬어. 그러면 그 어린 걸 데리고 새 식구가 이 겨울에 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를 윗사람이 돼서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당신이 형이잖아. 형이 돼서 어떻게 동생이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도움을 거절할 수가 있어? 대출을 받건 다른 데서 융통을 하건 당신이 나서서 도와줬어야 되는 일이야. 그걸 내가 대신한 건데 그걸 핑계내주다니 이게 말이 돼? 우리 부부는 이 일로 대판 싸움을 했어요. 밥을 먹다가 싸움이 붙었답니다.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면서 숟가락 젓가락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었어요. 절시 그런 남편에게 화가 나서 밥도 먹지 말라고 아직 식사 중인데 밥상을 싹 치워버리고 말았죠. 남편이 휙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저는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시동생이 그렇게 잘 나갈 때는 형과 동생이 바뀐 것처럼 행동하더니 이제 파산해서 도움을 청하자 매몰차게 거절한 남편.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답니다. 제 남편이고 애들 아빠였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저와 아이들은 누굴 보고 사나요? 기막힌 마음을 달래고 또 남편의 결혼 전 모습을 알기 위해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나예요. 작은 오빠, 어쨌든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서 이 추위에 밖에서 떨지는 않게 됐어요. 소식도 전하고 물어볼 것도 있어서 전화했어요. 큰오빠는 끝까지 모른 채 하던가요? 하긴, 그럴 줄 알았지만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다니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물었답니다. 언니, 솔직히 우리 오빠인데 이런 얘기하는 거 좀 못하지만 말이에요. 오빠 어렸을 때부터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껌뻑 죽고 없는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글쎄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집이 부자라고 소문난 애 꼬붕으로 살았다니까요. 가방 들어주고 숙제 대신해주고 상대방이 말하기도 전에 필요한 일들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들 따라다니면서 생기는 떡고물을 받아먹은 거죠. 분식집에서 그 애들이 시켜먹는 음식 얻어먹고 많진 않지만 용돈도 조금씩 얻었었어요. 가뜩이나 시동생이 망하니까 손절을 하던 남편이 생각나면서 신우이의 이 말은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지요. 진수야, 우리 공 차러 나갈 건데 같이 나가자. 고? 진짜 축구공 있는 애가 있어? 에이, 이건 좀 사는 애들이나 있는 거고 우리는 학교 체육실에서 바람 빠진 배구공 빌려달라 잘 거야. 아이, 그래도 재밌어. 나와 같이 하자. 나는 좀 다른 할 일 있어서 말이야. 안 나갈래. 너희들끼리 놀아. 영우야, 청소 내가 대신해줄게. 너 오늘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되지? 내가 해줄 테니까 너 그냥 교실에서 쉬어. 다 끝나고 같이 나가자. 그날 남편은 그 친구의 집까지 가방을 들어 모셔다 주었다더군요. 그리고 형우라는 집이 부자인 친구의 비서 노릇을 중학교 내내 했다는 것이었어요. 가방 들어주기, 숙제, 청소 대신해주기, 심지어 그 친구의 자전거를 닦아주기까지 하면서 방과후 떡볶이집 같은 곳에서 친구들이 사먹는 음식을 조금씩 얻어먹는 식으로 떨어지는 떡고문을 받아 먹었다는 것이었지요. 남편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된 저는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했답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박이나 술에 빠져 있거나 하는 눈에 띄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냥 견디며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우리 부부 사이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높은 벽이 세워지고 말았어요. 그냥 말을 섞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었지요. 남편은 결혼하면서부터 우리 친정에 효도하는 사이였어요. 아마 이미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말이면 꼭 가서 성의를 다해서 식당 일을 도왔다는 건 말이에요. 전화도 자주 해서 장인 장모님의 안부를 챙겼고요. 이것도 규모가 큰 우리 식당의 돈, 즉 돈이 많다고 생각되는 처가에 대한 아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생각을 하니 다시 화가 치밀었지만 그래도 처가랍시고 살갑게 대하는 것이 돈이 없는 친정이라 무시당하는 것보다야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덮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대부분 처가를 발가락에 때같이 생각하면서도 본가만 생각하는 남편 때문에 싸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왔기에 처가를 살갑게 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냥 덮기로 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게 정남이가 있는 대로 다 떨어진 상태였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던요. 시동생은 낡은 빌라 방 한 칸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재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더라고요. 가구 사업을 하는 동안 시동생을 좋게 본 사람들이 시동생에게 얼마간의 돈을 융통해주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이 돈을 가지고 아주 작은 규모부터 다시 가구 공장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그간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시동생을 도와주었고 필요한 가구는 반드시 시동생의 공장에 주문해 주었지요. 시동생은 이때 혼수 가구 전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영업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홍기가 찬 자재들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영가로 좋은 물건을 공급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시동생의 사업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알찬 공장 하나가 만들어졌고 곧 이사도 하게 되었어요. 이사를 하던 날 시동생과 동서는 저를 불러내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제가 꿔주었던 돈을 건네더군요. 저는 팔짝 뛰면서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 시동생의 도움으로 넓혀 이사한 집이었고 뭐 그것 말고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준영아, 형이다. 이 녀석 결국 네가 제기에 성공했구나. 내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도와줄 일 뭐 없냐? 아이 뭐야? 이 전화 끊어졌나? 이 준영아. 시동생이 남편의 전화를 끊은 것 같더군요. 그 이후 남편은 여러 차례 시동생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은 시동생의 가구 공장으로 찾아갔답니다. 꼬라지가 어떨까 싶어서 저도 같이 따라가 보았어요. 하야, 정말 장하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공장을 다시 만들었냐? 형이 또 도와줄게. 시동생은 냉담하더군요. 형수님, 지금은 좀 어렵지만 제가 나중에 식사 대접할게요. 오늘은 제가 형님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죄송해요, 형수님. 죄송하기는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모두 시동생 같은 마음일 거예요. 다시 남편에 대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저런 마음 상태로 평생을 살 생각을 하니 화가 난다기보다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든지 반성하고 후회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저를 붙잡고 하수연 아닌 하수연을 시작하더라고요. 장인이 그렇게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잘 사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거야? 당신 억울하지도 않아? 나야 그렇다 쳐도 당신은 딸이잖아. 친딸이 쥐꼬리 월급에 시달면서 애들 둘 키우는 게 마음 아프시지도 않은 거냐고. 우리 부모님 그야말로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 형제들 편하게 키워주시고 공부시키셨어. 정말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많아. 나는 늘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또 고마워하고 있어. 당신도 그 이상 뭘 바라지 마. 저는 이렇게 못을 박았답니다. 남편이 우리 친정 재산에 침을 흘리는 것을 차단해야 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처가에 기대려는 모습은 더욱 심해져만 갔답니다. 마치 당연히 달래야 할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 같았어요. 뭐하러 쓸데없이 노동력을 낭비하느냐고. 장인이 부자인데 그 딸과 남편이 쥐꼬리도 새끼 쥐꼬리만한 월급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돼. 키워주시고 출가시킨 걸로 자식들한테 하실 일 다 하신 분들이야.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의 싸움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남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제게 우리 친정 아빠를 조르라고 요구하더라고요. 도대체 장인어른 하시는 일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당신 남동생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잘 살아. 그런데 마지인 당신은 도대체 뭐야? 친정에서 전혀 도움을 못 받잖아. 내 동생하고 나는 케이스가 완전히 달라. 걘 군대 갔다 와서 식당 가닥 쓸고 주방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배워서 관리자가 된 경우라고. 그럼 한 가지 당신한테 물어볼게. 당신도 아침 8시까지 식당에 출근해서 장사할 준비하고 바닥 쓸고 청소하고 하는 일부터 할 수 있겠어? 당신 우리 식당에 가면 서빙 정도 돕고 케이블 제대로 놓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 바닥부터 시작할 수 있겠느냐고. 내 장인 어른이 주인인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서빙 정도 할 수 있지. 그리고 테이블에 먹다 남은 그릇들, 음식들은 종업원들이 치우고 아예 나야 삐뚤어진 테이블이나 바로 녹화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밑바닥 아니야? 그 정도 할 테니까 장인 어른한테 아예 좀 통 크게 도와주시라고 해봐. 다른 거 없다니까? 분점 하나 내주시면 지금까지 알려진 그 오리집 이름 때문에 큰 이익 낼 수 있을 거라고. 힘든 일을 못한다. 무조건 분점 차려내라. 이것이 바로 남편의 입장이었어요.
거기다 남편의 입에서 더 기막힌 이야기까지 나왔죠. 아무리 처남이 관리자로 장인어른 일을 돕고 있다고는 하지만 마지는 당신이야. 마지가 부모의 재산 제일 많이 물려받는 게 이상한 일이야. 아예 마지가 공짜로 부모 재산 물려받는 일도 많다고. 남편의 이 말에 다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공중으로 물건이 날았답니다. 베개가 날아다니고 옷이 날아다니고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하룻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한 싸움이 끝나고 우리 부부는 냉전 상태에 돌입했답니다. 우선 저는 남편을 작은 방으로 내쫓았어요. 각 방을 쓰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마주 저도 서로 투명 인간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냉전이 지속되는 중에도 남편은 주말이면 가깝지도 않은 처가에 가서 열심히 일을 도와주는 효자 사위로 지내고 있었답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입안의 혀처럼 굴었죠. 그리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드디어 노골적으로 우리 아빠한테 분점 이야기를 했나봐요. 장인어른, 이렇게 큰 규모로 운영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가게 둘로 쪼개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득이 커요. 분점 하나 내주시면 제가 정말 제대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식당을 운영한다는 건 세상에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야 하는 일이죠. 그런 일을 수십 년 해온 우리 아빠였어요. 사이의 속셈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신 분이었지요. 자네 정말 요식업이 하고 싶다면 어디 아주 작은 가게토에서 테이블 2개 정도 놓고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해보게나. 국수 장사를 해도 좋고 라면하고 김밥만 파는 집을 해도 좋고 그 가게터 보증금 정도라면 내가 마련해 줌세. 이 식당 쪼갠다고 해도 작은 규모 아니야. 경험도 없는 사람이 운영할 만한 것 아니네. 아빠가 이렇게 딱 못을 박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몇 평 안 되는 가게터에서 국수 장사부터 시작하라는 아빠의 말에 아주 강한 분노를 표했어요. 그야말로 집에 와서 펄펄 뛰더라고요. 나더러 감옥 제수박만한 가게터에서 라면을 팔으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정이 이러시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그래봤자 당신 딸 고생만 더 시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회사에 턱하니 사표를 내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슨 좋은 일이라고 선포하듯이 당당하게 회사에 사표를 냈노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인즉 회사에 사표를 냈으니 당신 딸 혼자 벌어 고생시키는 꼴 보라는 것이었죠. 극단적인 선택이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사달래다가 부모가 안 된다고 하니 가게 바닥에 뒹굴러 버리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지른 거예요. 저는 이제 남편에 대해서 정이 완전히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쳐다보기가 싫을 정도를 지나쳐서 쳐다보아도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투명 인간이었지요. 남편이 저를 붙잡고 그놈의 분점 얘기를 하면서 졸라도 이제 화도 안 나더라니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저절로 흘려지더라고요. 장인어른, 저 이제 더 이상 회사 일이 힘들어서 회사 그만뒀습니다. 저 그저 장인어른만 믿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니까 말이에요. 당장 미선이가 살림하는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장인어른, 심장이 가시죠? 미선이가 장인어른한테 어떤 딸인데 고생을 시키세요. 미선이가 곧 장인어른한테 찾아가서 손벌릴 거예요. 그럼 꼴 보시느니 제 말대로 분점 하나 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남편이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제 앞에서 친정 아빠에게 이렇게 전화를 걸더군요. 저는 정말 혐오스럽게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안방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잠가 버렸어요. 이렇게 대하면 포기하고 어디로 떠나버릴 법도 한데 외박 한 번 없이 잘도 집으로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아직도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랬겠지요. 이런 와중에 전 세계를 강타한 감염병이 한국에도 몰아닥쳤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요식업, 극장, 찜질방 등
헤아릴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닫고 하늘만 바라보는 처지가 되었지요. 아빠가 운영하시는 오리구이집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다른 소규모 식당들은 오히려 배달로 전환해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오리구이는 배달로 해결될 음식은 아니잖아요. 뉴스에서 연일 감염병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고 특히 요식업이 큰 타격을 입어 몇 퍼센트가 문을 닫았다는 둥 하는 얘기가 TV만 켰다 하면 들렸어요. 남편은 이럴 때마다 아빠의 가게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장인어른 식당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힘들어서 지금까지 일구어오신 식당인데 야 이번에 잘못되면 어떡해요? 말만 들으면야 걱정이지만 순수한 걱정은 아니었어요. 장인의 가게가 망하면 자신이 그렇게도 원하는 분점은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저 역시 아빠의 식당 운영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분점 타령을 하려는지 남편이 아빠의 식당을 찾아갔었나 봐요. 회사는 그만두었고 동생에게도 거절을 당했으니 대략 아빠의 식당 밖에는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날 늦은 밤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서 말하더라고요. 야 니네 아빠 가게 문 닫고 가게 테이블이랑 다른 집기들 다 빼고 있어. 그렇게 삐까번쩍하던 니네 아빠 가게 거의 드디어 망했네. 곧 좀 쉬실 거라는 얘긴 듣고 있었어. 감염병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시작하시겠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돌고 있는데 언제 잠잠해지는데? 감염병? 그거 다 핑계야. 여전히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들 있다고. 즉 한마디로 말해서 경영 능력 미달인 거란 말이야. 나를 진작에 영입했으면 이렇게 문 닫는 일 없었을 거야. 큰 가게를 할 때는 꼬박같이 장인 어른이라고 부르더니만 이제 가게가 문을 닫으니 호칭도 니네 아빠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아빠 가게도 문을 닫았으니 주말에도 나다닐 때도 없을 텐데 남편은 끊임없이 어딜 나다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좋았지요. 남편이 아니라 이제는 꼴도 보기 싫은 남편 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갈 데 없이 나다니던 남편이 며칠 뒤 늦은 밤에 귀가하더니 뜬금없이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그 서류는 어떤 내용을 담은 각서였는데 도장을 찍고 공증까지 받자는 것이었어요. 그 각서의 내용을 보고 저는 그만 실소를 금치 못했답니다. 각서의 내용은 저와 남편의 재산을 단 한 푼도 친정에 보태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단 한 푼도 시댁으로부터의 도움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말하자면 재산 포기 각서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가 파산한 시동생을 도와준 일을 거론하면서 그것을 보상받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식당을 그만둔 처가에서 남편에게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이더군요. 보아하니 식당을 그만두면서 빚만 떠안았을 텐데 빚쟁이 장인한테 단 한 푼도 못 빌려준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누가 돈 빌려달라고 했나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그 대신 제가 가지고 나오는 서류에도 서명하라고 했지요. 제가 갑자기 서류 이야기를 꺼내니까 남편이 의아해하더군요. 저는 얼마 전부터 천천히 준비하기 시작한 서류를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그 서류는 바로 이혼 서류였답니다. 제가 내미는 이혼 서류를 보자 남편은 화부터 내더군요. 자, 이게 내 서류야. 사인해. 하하, 야, 니네 아빠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오리구이 식당 망했다고. 당신도 쪽박이야. 그걸 모르겠는 모양이구만. 주제를 모르고 무슨 이혼이야, 이혼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빨리 찍어. 당신 같은 사람하고 그분하는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아. 양육권도 물론 못 줘. 친권도 나 혼자 행사할 거고. 순순히 못하겠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좋아, 좋아.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니네 아빠도 망한 와중에 애들 둘까지 다 책임지겠다네. 걱정이 앞서네.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 반드시 후회하게 될걸.
남편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더군요. 저는 적어도 남편이 아이들에 대해서 친권 정도는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남편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일체 집착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서 갑자기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이 되면서 서러운 감정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동안 아빠 없이 아이들을 키워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려는 것을 꼭 참았지요. 어쨌든 소송 없이 이혼과 친권, 양육권을 다 얻어냈으니 다행이었어요. 후회? 당신이나 후회하지 마. 그리고 몇 년이나마 한 입을 덮고 잤던 사람으로서 충고하는데 그런 식으로 세상 살지 마. 보아하니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모양인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당신이 이 세상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고 이렇게 쏘아붙여 주었죠. 이혼은 순조롭게 협의 이혼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저는 여전히 착실한 회사원으로 분수에 맞게 아이들을 키웠답니다. 시동생이 저에게 정말 미안해하고 끝내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우리 형님 어릴 때부터 저런 인성을 고치지 못했어요.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면 나아지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제가 형님 대신 사과드릴게요. 우리 식구들에 대해서 원망 많으실 테지만 좋은 것만 기억해 주세요. 서방님, 울지 마세요.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봐요. 아가씨한텐 제가 따로 전화 드릴 거예요. 서방님, 이번엔 무리하게 확장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대로 착실하게 운영하셔서 꼭 가구업계에서 재벌되세요. 시동생이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지만 제가 결혼 생활을 할 때 시동생에게 더 도움을 많이 받았노라고 하면서 받지 않았어요. 끝고 봉투를 건네려 했지만 제가 끝까지 사양하니까 시동생이 더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세월이라는 것만큼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 있을까요? 핵폭탄이 떨어져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세월일 거예요. 그렇게 이혼 후 저에게 결코 짧지 않게 느껴지는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답니다. 이혼 후 1년이 조금 더 지난 어느 날 저는 남편을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오랜만이네.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회사까지 그만두고 어려운 형편인 줄 알았는데 이런데 드나들 여유가 있는 모양이네. 여기서 일하는 거야? 무슨 일? 뭐 서빙? 아니면 설거지나 주방 보조? 이것저것 다 해. 일손이 딸릴 때는 무슨 일이든지 하고. 남편은 혼자가 아니라 세련되고 부티나 보이는 한 여자와 함께였어요. 아마도 어디서 봉을 하나 물었나 보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어떤 한 여자가 또 그물에 걸렸구나 생각도 했고요. 어쨌든 반가웠어. 애들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연락도 없더라. 나야 그 바람에 편했지만 말이야. 사장님, 여기 오셔서 좀 봐주세요. 제가 컨디션이 제로라 그런지 오늘 음식 맛을 잘 못 느끼겠어요. 제 입에는 좀 싱거운데 사장님이 오늘은 좀 많이 봐주셔야겠는데요. 알았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면 일찍 들어가서 쉬어요. 억지로 있을 필요 없어요. 남편이 정말 크게 놀라더군요. 뭐야, 이 사장님? 이 가게가 그럼 당신 거라는 얘기야? 맞아. 이 식당 내 거야. 너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런 식당을 차렸어? 당신 내 동생 도와준 데 따로 동생한테 돈 받았지. 그래서 이 식당 차린 거 아니야? 그거밖에 당신한테 돈 나올 데가 어딨어? 그 바보 녀석. 지하방 한 칸 마련해 주었다고 이런 보상을 해? 미친놈. 오해하지 마. 서방님이 내미는 봉투는 내가 사양했어.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서방님 때문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으니 우리가 더 큰 도움을 받은 셈이니까. 그리고 지하방 한 칸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그 방은 비록 낡은 집에 지하 구석방이었지만 새 식구의 목숨을 구한 집이었으니까. 아이, 됐어. 당신 하는 말 한마디도 못 믿겠고 또 이해 못하겠으니까 됐다고. 어쨌든 출시했네.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남편은 그런 표정을 굳이 감추려고도 하지 않더군요.
맛을 봐달라고 했는데 제가 하도 안 들어가니까 주방 아줌마가 홀로 나왔어요. 아직은 손님이 그다지 많은 시간은 아니었답니다. 사장님, 한 가지 제가 잊고 있었네요. 사장님 아버님이 성북동에 주로 계셔야 한다고 연락을 이제 연희동 식당 말고 성북동 식당으로 하시라고요. 알았어요, 아줌마. 아줌마 몸 안 좋은데 나온 김에 들어가시고 내일 늦게나 나오세요. 준비 다 돼 있어서 좀 바쁘긴 하겠지만 남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뭐야? 아이 도대체 식당이 몇 군데야? 여기 식당, 연희동, 성북동, 아이 적어도 3개나 된다는 얘기야. 남의 재산 상태에 웬 관심이 그렇게 많아? 잊지 마. 우린 이미 남남이야. 아이들과 당신 사이도 당신한테는 친권도 양육권도 없는 남남 사이고.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우리 아빠가 하시던 오리구이집이 문을 닫은 건 사실이랍니다. 하지만 남편이 모르고 있던 비밀이 있었어요. 우리 아빠에게는 오리구이 식당 말고도 큰 식당이 10개나 더 있었답니다. 지금 제가 사장으로 있는 고급 한정식집 역시 그중 하나고요. 제가 이혼 후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자 이 식당을 물려주셨답니다. 너무나 소중한 삶의 터전이지요. 아빠가 수십 년에 걸려서 일구어 오신 아빠의 땀이 밴 곳이고요. 무엇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내가 말이야, 이혼하고 당신 외로울까봐 아이들에 대해서 별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정이 다르지. 이렇게 종업원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 양보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우리 집이 망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처가인 줄 알았는데 그것 말고도 식당이 10개나 더 있다고 하니까 이제야 아이들을 걸고 넘어지는 전 남편. 정말 얄팍하더군요. 아이들에 대한 책임조차도 지기 싫어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들 이야기를 하니 정말 이유 없는 웃음이 나더라니까요. 남편의 얼굴은 이제 일그러지는 것을 지나서 경악하는 얼굴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식당이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종업원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했지만 사실 종업원들도 다 가족 같았어요. 아버지가 다른 식당에서 오래 데리고 계셨던 종업원들을 보내주셨죠. 우리 가족에게 벌어지는 일은 알 일 모른 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이 제 아빠시구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하하. 종업원의 그 웃음이 전 남편을 기분 나쁘게 했던 것일까요? 남편은 이제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내 얘기를 종업원들한테 어떻게 한 거야? 거짓말로 나에 대한 얘기 나쁘게 한 모양인데 그거 명예훼손이라고. 종업원들이 뭐라고 입이나 뗐어? 왜 자기가 먼저 찔려서 그래? 그 사람들이 뭘 알고 있건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든 것까지 당신이 웬 참견이야? 남편의 얼굴에 김샜다는 표정이 잘 나타나더라고요. 이혼을 후회한다는 것이겠지요. 남편의 인성을 볼 때 오리구이집 하나 가지고도 그 난리였는데 식당을 10개나 더 가지고 있다니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남편이 약 올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속이 후련했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같이 왔던 여자가 돌아가고 나서도 후련한 기분에 날아갈 듯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과 같이 온 남편의 새 여자친구가 우리 식당에 다시 찾아왔답니다. 저를 찾더라고요. 저는 한 테이블을 정해서 자리를 권하고 용건이 무엇인지 물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지난번에 왔을 때 나눈 얘기가 의미심장해서요.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떼는 첫 마디가 남편에 대해서 자신이 모르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결혼 생활 중 있었던 남편에 관한 사실들을 더하고 빼는 일 없이 다 말해주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빠 일하고 재산을 조사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이 걱정돼서 이렇게 찾아뵌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헤어져야겠네요. 솔직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의 새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간 날짜가 지난 다음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 그 여자하고 헤어졌어. 아니 그 여자 좀 이상한 여자더라고. 의부증도 좀 있는 것 같고. 나 당신한테 잘못한 거 많이 반성하고 있어. 이제 정말 당신한테 잘못한 거 보상하고 싶어. 다시 만나자 우리. 전 남편은 새 여자친구가 우리 가게에 와서 이야기를 다 듣고 갔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차였으면서 그것이 부끄럽고 또 우리 집의 재산 상태를 알게 된 후 재결합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죠. 어떡하지? 나 요즘 만나는 애 새로 생겼는데. 이런, 나보다 많이 나이가 어리고 말을 못하는 아이라서 내가 돌봐줘야 해. 이름이 좀 아기 같아. 초롱이야. 초롱이가 밤이고 낮이고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딴 남자 못 만나. 초롱이가 할 수 있는 말이 딱 한마디 있어. 멈멈. 그럼 안녕. 나도 초롱이처럼 마지막 인사할게. 저는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이후에도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 식당으로 찾아와도 단호하게 만나주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제가 하도 단호하게 나오니까 결국은 포기하더군요.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남편과 얽힌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세상에는 멀쩡한 모습을 하고 시커먼 속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